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전쟁터 같았어요. 오늘은 그 지옥 같았던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제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34평짜리 신축 아파트인데 제 나이에 이 정도 집을 자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들 금수저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살아오신 제 어머니의 피땀 그 자체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시장에 나가서 고추 절이고 마늘 까고 그 매운내 진동하는 반찬들을 하루 종일 부치며 저를 공부시키셨죠. 겨울이면 엄마 손등은 항상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도 스며드는 그 찬물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몰래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5년 전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겨주신 게 반찬 가게 권리금이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가시는 순간에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여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한 칸이라도 있어야 어디 가서 기 안 죽고 산다. 이건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꼭 네 이름으로 집 한 채 마련해라. 그 유언 같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제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며 모은 적금에 대출 조금 보태서 드디어 이 집을 계약하던 날, 저는 등기부등본에 찍힌 제 이름을 보며 엄마 생각에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그 무렵 지금의 남편 태준이를 만났어요. 태준이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동갑내기였는데 처음엔 참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결혼 전 재산이라 명의를 제 단독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도 태준이는 아주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지연아, 당연한 소리라고 그래.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장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너 주신 선물이잖아. 난 몸만 들어가는 것도 감사해. 내가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생활비 다 책임질 테니까 넌 이 집 절대 누구한테도 넘기지 마. 그렇게 달콤한 말로 제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태준인 제 손을 잡으며 평생 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겠구나. 이제 나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구나 싶어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신혼집에 짐을 풀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뒤에서 무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게 일요일 오후였어요. 일주일 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짐도 다 못 풀고 거실에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제가 놀라서 묻는데도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고 거실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소파 앞 테이블에 탁 던지시는 겁니다. 너 이거 설명 좀 해봐라. 내가 오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동사무소 들러서 하나 떼어봤다. 테이블 위에 놓인 건 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남의 집 등본 떼어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지만 신혼여행 다녀온 첫날부터 이걸 들고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등본은 왜... 이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태준이를 쳐다보셨어요. 문제? 문제가 없게 생겼냐? 예, 태준아, 넌 눈이 없냐 입이 없냐? 어떻게 이 집 명의에 네 이름은 한 줄도 없고 이지연 이름만 덜렁 있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쨍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남겨주신 유산이나 다름없는 거고요. 태준 씨도 다 알고 합의한 부분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사정이 어쨌든 간에 이제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됐으면 부부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게 기본이고 상식 아니냐? 남자가 집안에서 기가 살아야 밖에서도 돈을 잘 벌어오는 법이야. 남편 이름 하나 안 올려주고 너 혼자 떵떵거리겠다는 게 그게 어디 며느리 도리냐고. 옆에서 듣고 있던 태준이는 제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지연이 말이 맞아. 이건 장모님이 해주신 거랑 다름없는데 내가 명의를 넌네만에 하는 건 좀 아니지. 넌 가만히 있어. 이 멍청한 놈아. 네가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기가 죽어서 사는 거야. 시어머니는 태준이를 닥달하더니 다시 저를 무섭게 노려보셨습니다. 지연아, 내 말 잘 들어라. 요즘 애들 공동명의 다 하고 산다. 너희 친정 부모님 안 계신다고 내가 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네가 의지할 곳은 이제 우리뿐인데 네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남처럼 대하면 되겠니?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공동명의로 바꿔라.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겠다.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자존심을 이렇게 쉽게 내놓으라뇨. 어머님, 그건 절대 안 돼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랑 제 약속이에요. 명의 바꾸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다시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시더니 거실을 휑하니 나가버리셨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한숨만 푹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의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있은 뒤로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저도 태준이한테 다시는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예감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날은 회사에서 오후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아주머니들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오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거실 풍경을 보고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 3분을 모셔다 놓고 안방마님처럼 앉아 계시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제가 아끼는 접시들이 다 나와 있고 과일이며 과자며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 지연이 왔니? 오늘은 웬일로 일찍 들어왔어? 제가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같이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부러운 듯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이 참 예쁘네. 순자씨 좋겠어. 아들이 엄마 편히 쉬라고 비밀번호까지 딱 알려주고 이런 좋은 집도 턱턱 해주고 말이야. 그 소리를 듣는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 우리 아들이 엄마가 적적해하니까 언제든 와서 편하게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비번도 자기가 직접 찍어주면서 말이야. 아니, 사실 명의만 지연이로 되어 있지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마련한 거나 다름없어.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어때?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장사하신 엄마 생각하며 눈물로 지켜온 집인데 어느새 이 집은 우리 태준이가 해준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은 제 안방까지 들락날락하며 침대가 좋네, 가구가 비싸 보이네 하며 품평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사생활을 들춰보는 시어머니를 보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말씀도 없이 비번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친구분들까지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 제가 당황스럽죠.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절 면박을 주려 하더군요. 얘는 시어머니가 친구들 좀 데려왔다고 얼굴을 붉히니? 아들이 오라고 해서 온 건데 네가 왜 난리야? 너 없을 때 와서 조용히 놀다 가려 했구만, 유나는. 주객전도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아주머니들은 제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는 친구들 뒤에 대고 끝까지 허세를 부리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놀러와.
우리 아들이 명절 때도 여기 와서 지내라고 했으니까 그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뒤 시어머니는 치우지도 않은 접시들을 가리키며 저보고 설거지나 하라고 하시고는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버리셨습니다.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쏟아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날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데려와 한바탕 소동을 피운 뒤로 저는 태준이에게 정말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라고. 비번 당장 바꾸겠다고요. 그런데 태준이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며 절 달래더군요. 우리 엄마가 몰라서 그래.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이번만 참아줘.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회사 일이 많아 지친 몸을 이끌고 평소보다 좀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신발장 앞에 놓인 시어머니의 그 화려한 꽃무늬 단화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또 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죠.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가는데 찬장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찬장 안을 들여다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부터 쓰시던 손때 묻은 사발이랑 낡은 양은 그릇들이 몽땅 사라진 거예요. 그 그릇들은 엄마가 힘들 때마다 이 그릇에 밥 한 술 말아 먹으면 기운이 난다며 아끼시던 것들이었거든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가 반찬 가게 장부를 넣어두시던 작은 나무 괴짝이 있던 자리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제 비명 섞인 외침에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수건을 닦으며 유유히 나오시더군요. 표정이 어찌나 평온한지 제가 왜 이러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얘는 왜 퇴근하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난리니? 집안이 하도 너저분해서 내가 오늘 좀 정리 좀 했다. 너 회사 간 사이에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고생했어. 어머님, 제 주방에 있던 그릇들이랑 안방에 있던 나무 상자 어디 갔어요? 그거 다 어디다 두셨냐고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 그거?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낡아 빠진 그릇을 어디다 쓴다고 찬장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니? 이 빠진 것도 있고 냄새도 배서 내가 싹 모아서 헌옷 수거함 옆에 내놨다. 그 나무 상자인가 뭔가 하는 것도 곰팡이 핀 것 같아서 같이 버렸어. 죽은 사람 물건 집에 두면 재수 없다는 소리 못 들었니? 죽은 사람 물건, 재수 없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가 그 그릇들을 닦으며 흘린 땀방울이, 그 상자 안에 고이 접어든 엄마의 인생이 시어머니 눈엔 그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였던 겁니다. 어머님, 그게 저한테 어떤 물건인지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 유품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제 허락도 없이 그걸 버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눈물을 쏟으며 따지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내가 내 아들 집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노인네가 허리 부러지게 일한 게 죄야? 친정엄마 없어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처신 똑바로 해라. 고작 그깟 낡은 그릇 몇 개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릅떠?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신없이 집 밖으로 뛰어나가 헌옷 수거함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거해 간 것인지 아니면 누가 집어간 건지 제 엄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밑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떠나던 날보다 더 큰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제 소중한 기억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을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쓰레기장을 한참 헤매다 텅 빈 손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태준이가 퇴근해서 거실에 앉아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고요. 제 꼴이 어떤지 뻔히 보이는데도 태준이는 왔어? 밥은? 하고 묻기만 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현관으로 가서 도어락 커버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삑삑 소리가 나자 태준이가 의아한 듯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왜 갑자기 비번을 바꿔? 앞으로 당신도 비번 모른 채로 살아. 출근할 땐 내가 열어줄 거고 퇴근하면 벨 눌러.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인데 내가 비번을 모르는 게 말이 돼? 우리 집? 아니 여긴 내 집이야. 태준씨,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우리 집 비번 함부로 넘겨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엄마 유품 다 쓰레기통에 처박혔어. 당신 엄마가 내 소중한 걸 다 버렸다고! 제 외침에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예, 너는 시어미가 좀 도와준 걸 가지고 끝까지 난리구나? 아이 태준아, 쟤 좀 봐라. 집안일 좀 해준 게 무슨 죽을죄라고 저러니? 태준인 중간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나쁜 뜻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좀 좋게 넘어가면 안 돼? 당신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마. 비번 다시 원래대로 해놔. 엄마 서운하시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째째하다고요? 제 인생이 담긴 물건들이 다 버려졌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고작 시어머니 서운한 것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씨, 똑똑히 들어. 이번 한 번은 참아. 근데 한 번만 더 당신 엄마가 내 허락 없이 이 집 문 따고 들어오게 하면 그땐 당신도 이 집에서 못 들어올 줄 알아. 이건 경고야. 농담 아니니까 비번 가르쳐줄 생각 꿈도 꾸지 마. 저는 태준이의 대답도 듣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밖에서 태준이가 문을 두드리며 너 정말 왜 이래?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슬픔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편하고 대우받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었죠. 비번을 바꾼 뒤로 집안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이는 벨을 눌러야만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처지가 되자 며칠간은 싹싹 빌더니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기세등등해지더군요. 저도 출근은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태준이에게만 비번을 다시 알려줬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던 800만 원짜리 가죽 소파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 소파는 제가 이사 오면서 큰맘 먹고 제 돈으로 산 이태리제 명품 소파였어요. 태준아, 김태준! 소파 어디 갔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제 비명에 서재에서 눈치를 보며 나오던 태준이가 제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소파 색깔이 우리 집 기온이랑 안 맞는다고 마침 아는 중고업자 있다고 해서 보냈어. 뭐? 중고업자? 내 허락도 없이 그걸 팔았다고? 당신 미쳤어? 그게 얼마짜린데? 제 분노가 폭발하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아주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더군요. 눈을 비비면서 나오는 걸 보니 이제까지 안방에서 잠을 자다 나오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 앞에 돈 봉투 하나를 툭 던지셨습니다. 얘는 뭘 그리 소리를 지르고 난리니? 자, 여기 소파 판 돈이다. 30만 원이나 받았어. 그 칙칙한 소파 치우니까 이제야 집안이 해가 드는 것 같네. 우리 아들 기 살리려면 거실이 환해야 하는 법이야. 30만 원. 800만 원짜리 소파를 제 허락도 없이 팔아치우고는 고작 30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진 겁니다. 심지어 그 돈도 중고업자한테 제대로 받은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떼어먹은 건지도 알 수 없었죠. 어머님, 지금 제 물건 멋대로 파신 거예요? 이건 명백한 절도예요. 당장 소파 찾아오세요. 안 그럼 저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태준이 뒤로 숨었습니다. 신고? 그래 신고해라. 시어미가 아들 집 잘 되라고 가구 좀 바꾼 게 무슨 죄라고. 태준아, 너 마누라 단속 안 하니? 어디서 시어미한테 경찰 소리를 해? 태준이는 옆에서 지연아,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건데 좀 참아. 돈은 내가 나중에 벌어서 줄게 라며 속 터지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그 30만 원이 든 봉투가 거실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니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다 못해 시야가 흐릿해지더라고요. 800만 원짜리 소파를 단돈 30만 원에 팔아치운 것도 모자라 그걸 제 얼굴에 던지다뇨.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돈봉투를 집어들기도 전에 현관문 밖에서 영차 영차 하는 장정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웬 거대한 나무 덩어리들을 든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머, 그 조심해서 들여와요. 그거 귀한 나무니까 긁히면 안 돼. 거실 한복판에서 지휘관이라도 된 양 팔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남자들이 끙끙거리며 거실 안으로 들여놓은 건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도 없는 시커멓고 촌스런 나무 의자들이었습니다. 실은 다 벗겨져가고 디자인은 무슨 80년대 사극 세트장에서나 볼 법한 그런 기괴한 모양이었죠. 어머님,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소파 치운 자리에 지금 이런 걸 들이시는 거예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그 나무 의자 하나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어요. 얘는 딱 보면 모르니?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야. 내 친구가 아는 가구점에서 특별히 빼놓은 기가 흐르는 귀한 가구라고. 태준이가 요즘 회사 일로 기운도 없고 얼굴색도 안 좋길래 내가 특별히 신경 좀 썼다. 남자는 자고로 이런 묵직한 나무 기운을 받고 살아야 밖에서 돈도 잘 벌고 대장부 노릇을 하는 법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기운이라뇨. 그 낡은 나무 의자에서는 기운은커녕 쾌쾌한 곰팡이 냄새랑 오래된 먼지 냄새만 진동을 했거든요. 게다가 남자들이 마지막으로 들고 들어온 건 더 가관이었습니다. 거실 한 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돌침대였어요. 아니, 침대를 왜 거실에 둬요? 소파 있던 자리에 침대가 웬 말이냐고요? 이게 그냥 침대인 줄 아니? 뜨끈뜨끈하게 지지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특히 기운 없는 남자들한텐 천금보다 귀한 거야. 태준아, 이리 와서 좀 도와드려라. 여기 각도 좀 잘 맞춰보고. 눈치만 보던 태준인 시어머니가 부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와 남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소파를 사려고 몇 달을 고민하고 가죽 샘플을 직접 보러 다녔던 그 정성은 이 사람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죠. 순식간에 제 세련됐던 거실은 시골 할머니 방보다 더 촌스럽고 기괴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시커먼 나무 의자들과 거대한 돌침대가 거실을 꽉 채우고 나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촌스러운 나무 의자에 떡하니 앉아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듯 뻔뻔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유, 이제야 집안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지연이, 너도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 다 너희 잘 되라고 시어미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 가구들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 아들 기운도 살고 집안에 돈복도 넝쿨째 들어올 거다. 뻔뻔하게 웃으며 제 집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 얼굴을 보는데 제 안에 무언가가 아주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 가구들 제 허락 없이 들어온 거니까 전 인정 못해요. 내일 당장 다 치우세요. 제가 나직하게 뱉은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절 쏘아봤지만 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제 팔을 붙잡으며 또 그 소리를 하더군요. 지연아, 엄마가 건강 생각해서 가져오신 건데 왜 그래? 일단 써보고 정 불편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엄마 성의가 있잖아. 성함도 모르는 친구네 가게에서 가져왔다는 그 가짜 기 가구들 때문에 제 소중한 공간이 침범당하는 걸 지켜보며 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배려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러던 주말 아침이었어요. 거실에 깔린 그 정체불명의 돌침대랑 냄새나는 나무 의자들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혀서 도저히 거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가라앉힐 겸 서재 청소나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태준인 전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책상을 닦다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태준이 가방을 집어 올렸습니다. 가방을 옮기려는데 입구가 제대로 안 닫혔는지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집어서 다시 넣어주려는데 봉투 겉면에 찍힌 빨간 도장이 제 눈을 확 잡아끌었습니다. 최고서, 채무 이행 독촉. 평소에 보던 카드 명세서랑은 차원이 다른 그 살벌한 단어들에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제2금융권,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대부업체들, 거기 적힌 숫자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다 합쳐보니 자그마치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무서운 상태더라고요.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태준인 그동안 저한테 빚이 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알뜰하게 돈 모으고 있다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1억 5천이라는 빚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지, 왜 저 몰래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한 장 더 넘기자마자 그동안의 의문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신혼여행 다녀온 첫날부터 등본을 들이밀며 공동명의를 요구했는지, 태준이가 왜 옆에서 엄마 말이 일리가 있다며 거들었는지 말이에요. 결국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태준이 마음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려서 제 허락 없이 집을 담보로 그 빚을 메꾸려 했던 거죠. 제가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로 지켜온 이 집이 태준이와 시어머니 눈엔 그저 빚을 갚아줄 커다란 돈뭉치로만 보였던 거예요. 손에 든 독촉장이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서재 밖에서는 여전히 태준이의 태평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독촉장만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에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 인생에서 치워버려야 할지 명확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그 독촉장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자꾸 흐려졌지만 이를 악물고 증거를 남겼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재 바닥에 앉아 있는데 안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태준이가 깬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봉투에 집어넣고 가방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지른 짓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조금 더 차갑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거실로 나온 태준이는 제가 청소를 다 끝낸 줄 알고 지연아 배고프다 밥 안 해? 하고 묻더군요. 그 얼굴을 보는데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저 뻔뻔한 얼굴 뒤에 1억 5천이라는 빚을 숨기고 제 집 명의를 노리고 있었다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 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참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 근처 단골 갈빗집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평소엔 제가 먼저 연락해도 바쁘다며 냉정하게 끊으시던 분이 웬일인가 싶었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어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이미 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상전처럼 앉아 집게를 휘두르고 계셨고 태준인 그 옆에서 죄 지은 놈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불판만 내려다보더군요. 제가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제 앞접시에 툭 던지셨습니다. 지연아, 많이 먹어라. 너 요즘 회사 일하랴 집안일 하랴 고생 많지? 내가 너 기력 좀 보충해 주려고 불렀다. 평소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에서도 타박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다정하게 구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고기만 물끄러미 보고 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태준이 키우면서 항상 강조했던 게 뭔 줄 아니? 남자는 기가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명의가 네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밖에서 어깨를 못 펴잖니. 네가 태준이를 정말 남편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공동명의로 바꿔주는 게 맞지 않겠어? 그게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그 번지르르한 말들이 제 귀에는 내 아들 빚 좀 네 집으로 메꾸자는 시커먼 속내로 들렸습니다. 1억 5천의 빚 독촉장이 제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시어머니는 상추를 크게 한 쌈 싸드시며 아주 태연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옆에 앉은 태준이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시어머니를 말리거나 사실은 자기 빚 때문이라고 고백할 용기조차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저희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태준 씨도 결혼 전에 다 동의한 부분이고요. 명의 변경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자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시더니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너 정말 독하다 독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니? 우리 아들은 너랑 평생 같이 살겠다고 자기 인생 다 바치고 있는데 넌 고작 끝까지 집 명의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을 남 취급해? 네가 정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더는 못 참는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얼굴 앞에 손가락질을 해대셨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더군요. 공동명의 안 해줄 거면 우리 아들 인생 방해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 너 같은 독종 밑에서 우리 귀한 아들 기 죽어가며 사는 꼴 난 더는 못 본다.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네 집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이혼. 시어머니가 최후의 무기로 던진 그 단어가 식당 천장을 때리고 제 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거나 가슴이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제게는 축복처럼 들렸거든요. 태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쌈장만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한 뒤통수를 보며 전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아시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죠. 전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가 출근하자마자 전 도어락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 같아서 공장 초기화를 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알려준 대로 도어락 뒷면을 열고 리셋 버튼을 꾹 눌렀어요. 띠리릭 소리와 함께 이 집을 드나들던 모든 번호가 지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안방인 양 누르고 들어오던 그 번호, 태준이가 당연하게 누르던 그 번호까지 싹 다 날려버렸죠. 그러고는 제 집문만 새로 등록했습니다. 손가락 끝을 센서에 댈 때마다 묘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이 문을 열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저녁 7시쯤 됐을까요? 밖에서 띠띠띠띠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를 알리는 경고음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어서 문을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인터폰 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태준이 얼굴이 크게 잡히더군요. 지연아, 나야. 문이 안 열려. 비번 바꿨어? 자꾸 틀리다고 나오네.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바꿨어. 그리고 내 지문만 다시 등록했어. 뭐? 아니 지연아, 장난해?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무슨 매너야. 당장 문 열어. 태준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전처럼 창피하거나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지더라고요. 장난 아니야. 어제 당신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명의 안 바꿔줄 거면 이혼하고 나가라고 하셨잖아. 나 그 말 따르기로 했어. 빚쟁이한테 내 소중한 집 넘겨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거든. 빚쟁이라는 말에 인터폰 속 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제야 눈치챈 모양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아. 일단 문 열고 얘기하자. 밖에서 이러면 동네 창피하잖아. 창피한 건 알아? 당신 가방에 들어있던 1억 5천 독촉장 내가 다 사진 찍어뒀어. 그거 메꾸려고 내 집 명의 노린 거잖아. 당신이랑 당신 엄마. 정말 소름 끼쳐. 이제 이 집 문은 내가 있을 때만 열리는 게 아니라 당신한텐 영원히 안 열릴 거야. 짐은 내일 문 앞에 내놓을 테니까 오늘은 당신 엄마 집으로 가. 현관 밖에서 발로 문을 쾅쾅 차는 소리가 들린 지 한 1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번엔 드르륵 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보니 태준이가 어디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왔는지 아예 도어락을 뚫어버릴 기세로 공구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남의 집 문을 저렇게 대놓고 부수려고 들다니 저 사람이 진짜 제정신인가 싶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죠. 전 일부러 경찰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제 옆에 서자 드릴질을 하던 수리공 아저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태준인 경찰을 보더니 처음엔 당황한 듯 하더니 금세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경찰관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집 남편인데 이 여자가 문을 안 열어줘서 제가 제 돈 내고 문 좀 따겠다는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퇴근하고 내 집에도 못 들어가는 가장 심정을 아시냐고요. 태준인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경찰관 팔을 붙잡고 하소연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 등본 출력본과 제 신분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보여드렸어요. 경찰관님, 여기 등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제 단독 명의 집입니다. 남편이랑은 현재 이혼 절차 밟기로 한 상태고요.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도어락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저 사람, 주거 침입이랑 재물 손괴로 정식 신고하겠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도 같이 드릴게요. 제 목소린 떨림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태준이를 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선생님, 공동명의도 아니고 부인 단독 소유인 게 확인됐습니다. 부인이 거부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문을 여는 건 법적으로 엄연한 범죄예요. 수리공 사장님도 지금 당장 짐 챙겨서 철수하세요. 남의 집 기물 파손하는 거 계속 도우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말에 수리공 아저씨는 아이고 부부 싸움인 줄 알았지. 난 이런 사정인 줄 몰랐어. 라며 허겁지겁 연장을 챙겨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태준인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복도 조명 아래서 비굴하게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한때 이 사람을 믿고 평생을 약속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아,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태준 씨, 어제 갈비집에서 당신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명의 안 바꿔줄 거면 당장 이혼하고 나가라고. 당신도 암묵적으로 동조했잖아. 나 그 말 따르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신 엄마 집으로 가라고. 빚 1억 5천이나 진 아들, 어머님이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시겠지. 거기 가서 효도나 실컷 해. 태준인 제 입에서 1억 5천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자마자 숨이 턱 막힌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태준이에게 더 이상 소란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경고하며 그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태준이가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사라진 복도에는 차가운 정막만 남았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앞세워 태준이를 쫓아버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던 그 퀴퀴한 가구들을 싹 다 업체 불러서 치워버리고 나니 이제야 집이 제 집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끝낼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었죠. 저는 가방 속에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챙겨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리는데 태준이가 아주 퀭한 눈으로 서 있더군요. 잠도 제대로 못 잤는지 얼굴은 푸석하고 옷은 며칠째 입었는지 꾀죄죄했습니다. 절 보더니 지연아 하고 반기려는데 전 눈길도 안 주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나타나자마자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쟁반을 탁 내려놓으시며 아주 기세등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제가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태준이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빌러온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말을 들여? 엊그제 우리 아들한테 한 짓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장 소금이라도 뿌려야 하는데 그래도 제 발로 찾아온 거 보니 이제야 정신이 좀 드나 보지? 명의 공동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한 거야?
어머님은 팔짱을 낀 채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옆에서 태준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예전에 갈빗집에서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던 바로 그 이혼 서류였어요. 어머님, 이거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저한테 주셨던 거 이제야 돌려드리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아셨겠죠. 하지만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걸 확인하시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지셨습니다. 너 이거 정말 도장 찍은 거냐? 지금 시어머니 상대로 장난해? 장난이라니 어머님. 사실 그날 갈비집에서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소리 지르실 때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빚더미에 앉은 남편이랑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먼저 딱 길을 터주시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 편히 도장 찍고 왔어요. 제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태준이는 옆에서 지연아, 너 진짜 왜 이래? 엄마가 화나서 하신 소리인 거 알잖아! 라며 발악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서류랑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셨습니다. 놀리다뇨.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해드린 건데요. 아들 기죽여가며 사는 거 못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귀한 아들 어머님 품으로 아주 온전하게 돌려보내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기 살려주면서 어머님이 끼고 사시면 되겠네요. 저 같은 독종이랑은 이제 남남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당당한 태도에 얼굴이 달아올라 씩씩거리셨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빚쟁이 취급해? 우리 태준이가 투자 좀 하다가 조금 까먹은 거 가지고 어디서 유세를 따라? 그거 공동명의로 해서 대출 좀 받으면 금방 갚을 돈이야. 하지만 전 차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 얼굴 앞에 한 장씩 뿌리듯 내려놨어요. 어머님, 태준 씨 빚이 조금이라고요? 이거 보세요. 제2금융권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독촉장이에요. 원금만 1억 5천이고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어머님은 아들이 고작 몇 천만 원 빚진 줄 아셨나 본데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서류에 적힌 1억 5천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시어머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태준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태준아, 너 정말 빚이 이만큼이나 있는 거야? 엄마한텐 조금만 손 쓰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쐐기를 박았죠. 어머님, 이 빚 갚으려고 신혼여행 다녀온 날부터 그렇게 공동명의 요구하며 저 괴롭히신 거잖아요. 저희 엄마 유산인 제 집 담보 잡아서 아들 빚잔치 하려고요. 근데 어쩌죠? 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저랑 태준 씨는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에요. 이제 그 1억 5천 어머님이 갚으시면 되겠네요. 아들 기 살려주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 정도 빚은 어머님이 너끈히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시어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뒷목을 잡으며 소파로 주저앉으셨습니다. 1억 5천? 1억 5천이라니?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소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준이는 옆에서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하며 시어머니 팔을 붙잡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놈아, 네가 사람이냐? 그 돈을 다 어쩔 거야? 내 집이라도 팔아야 한다는 거냐? 시어머니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유유히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혈압 오르시겠어요. 아들 빚 갚으려면 건강 챙기셔야죠. 전 이만 갈게요.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을 나오는데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고함과 태준이의 비굴한 변명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쓰레기를 다 치운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에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태준인 수십 통의 전화를 해대고 엄마가 쓰러지셨다느니 한 번만 살려달라느니 구질구질하게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단 한 통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빚들이 알아서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가방에서 발견했던 그 살벌한 독촉장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전 그 사람들이 제가 도장 찍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부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끝까지 제 아파트를 어떻게든 이용해보려는 헛된 꿈을 버리지 못했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 인생에 남은 마지막 쓰레기를 확실하게 치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시어머니가 사는 낡은 빌라 근처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방 깊숙이 넣어뒀던 태준이의 채무 독촉장을 꺼내들었죠. 가장 금액이 컸던 대부업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준 씨를 찾느냐고 물었더니 저쪽에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군요. 저는 채무자가 지금 본인 집이 아니라 여기로 숨어 있다며 시어머니가 사는 빌라 주소를 아주 상세하게 읊어줬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빚갚을 궁리하느라 거기 꼼짝없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가면 바로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팁까지 줬어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빌라 앞에 멈춰섰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남자들이 대여섯 명 내리더니 험악한 표정으로 빌라 안으로 들이닥쳤죠. 잠시 후 고요하던 빌라 단지에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나오라고, 문 안 열면 부셔버리겠다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제 차 안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빚쟁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들놈이 빌려간 돈이나 내놓으라며 집기들을 싹 다 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빌라 창문 사이로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 동네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아들 자랑하며 세웠던 체면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보는데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고소했습니다. 제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남의 귀한 딸 재산을 탐냈던 대가가 어떤 건지 그 사람들은 그날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빚쟁이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태준인 집안 구석에 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죠. 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 난장판을 보며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떼어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주신 소중한 집을 지켜냈고 제 인생을 갉아먹던 기생충들도 확실하게 쳐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진짜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법원에서 태준이를 마주쳤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번듯하던 얼굴은 반쪽이 됐고 입고 온 양복은 다 구겨져서 떼자국이 훤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는데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제 눈치만 살살 보며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전 이미 변호사 친구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태준이 쪽 변호사는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판사님, 비록 결혼 기간은 짧지만 피고는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원고의 것이라고 해도 피고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뻔뻔한 말에 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인 변호사는 침착하게 준비한 서류 뭉치를 판사님 앞에 펼쳐놨어요.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과
우리 엄마의 유산으로 산 법적으로 명확한 특유 재산이라는 걸 입증하는 금융거래 내역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거기에 태준이와 시어머니가 합심해 제 허락도 없이 엄마의 유산과 명품 가구들을 몰래 내다버리고 판 사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으로 침입해서 행패를 부렸던 CCTV 영상과 문자 내역까지 전부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시더니 태준이 쪽을 아주 매섭게 쳐다보셨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소중한 물건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 사실이 인정됩니다. 판결은 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됐고 오히려 태준이가 내다판 가구값과 시어머니의 무단 침입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제가 받아내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태준이가 제 소매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지금 빚쟁이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위자료만이라도 깎아주면 안 돼?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저는 그 비굴한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그건 당신 사정이야. 내 엄마 유산으로 당신 빚잔치 하려고 했던 벌이라고 생각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이 나쁜 년아! 네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놨어! 시어머니는 정말 눈이 뒤집혀서 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손을 뻗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법원 보안요원 두 분이 순식간에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그런데도 발버둥을 치면서 이건 놓으라고! 저 년이 도둑년이야! 우리 집 뺏어갔다고!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정말 목에 핏대가 서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그 꼴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찍으려고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길질을 하며 악을 썼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고 비참해 보이는지 제가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모시고 살았다는 게 새삼 소름 끼치고 끔찍했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그저 남의 재산 못 뺏은 것만 억울해서 미쳐 날뛰는 인간이었으니까요.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제 인생에서 조연 노릇 그만하세요. 이제부턴 그 귀한 아들이랑 둘이서 당신들이 만든 그 지옥 속에서 평생 서로 원망하며 사시면 되겠네요. 두 번 다시 마주치지 맙시다. 그 말을 끝으로 전 가방을 고쳐매고 당당하게 법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가슴속에 얹혀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비참하게 무너진 그 모자의 모습을 뒤로하고 법원 정문을 빠져나오는데 쏟아지는 햇살이 그렇게 눈부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에서 그 지긋지긋한 이름들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제 생애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정들었던 그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불러 난장을 피우고 태준이가 제 문을 따려고 발악하던 그 흔적들을 매일 마주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운 좋게도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을 때라 집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고 저는 조금 더 조용하고 보안이 철저한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온 날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 한복판에 엄마의 사진을 거는 거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손이 다트도록 일하면서도 저만 보면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엄마.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엄마, 나 엄마가 피땀 흘려 지켜준 이 집, 그리고 내 인생 정말 잘 지켜냈어. 나 잘했지? 사진 속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인자한 미소가 저를 따뜻하게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저는 아주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누가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지 않을까 가슴 졸일 필요도 없고,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제 소중한 물건들이 사라져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태준인 결국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어 떠돌고 있고, 시어머니는 아들 빚 갚느라 살던 빌라까지 날리고 요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혹은 사랑하니까 조금은 손해봐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자산과 내 인생은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때로는 독해져야만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제 엄마가 남겨준 이 소중한 평화를 만끽하며 저만의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